6월에 말없이 바라보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때때로 옆에 와 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따뜻합니다. 산의 들에 하얀 무찔레꽃, 울타리에 넝쿨 장미 어우러져 피어나는 6월에 그대 눈길에 스치는 것만으로도 나는 황홀합니다. 그대 생각 가슴속에 안게 되어 피어오름만으로도 나는 이렇게 가득합니다. 나태주님의 6월에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산책 밤지기 소풍입니다. 어느덧 장미의 계절 5월을 보내고 6월을 맞이했습니다. 1월인가 싶었는데 벌써 6월이라니 괜히 마음만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래 속초를 다녀왔는데요. 푸른 바다에서 낚시도 하고 등산도 하며 일상의 피로를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로회복제는 어떤 건가요? 왕룽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대지 7부.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그들에 관해서 감히 무엇도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악착같이 짐을 끌고는 밥 한 그릇 황급히 먹어치우고 낮 동안 움막 안 지푸라기 더미 위에서 불안하게 잠을 잤다. 이 무렵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지 않았다. 도시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사람들은 저마다 할 일을 얼른 해치운 다음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이제는 해질녘의 움막들 주변에서 한가하게 얘기를 주고받는 사람들도 없었다. 장터에는 음식을 팔던 가게들이 지금은 텅 비어버렸다. 비단 가게들도 알록달록한 깃발들을 끌어내렸고 커다란 상점들 앞에다 두툼한 널빤지를 단단하게 잇대어 박아 폐쇄해버려서 대낮에 시내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가게 주인들이 잠이라도 자는 것처럼 보였다. 어디를 가나 적이 가까이 왔으며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사람은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떤다고 수군거리는 소문이 나돌았다. 하지만 왕룡은 두렵지 않았고 움막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선 그들은 이 적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고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은 터여서 그들은 잃을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는 지금보다 살기가 더 나빠질 일도 없었으므로 적이 가까이 오더라도 그만이었다. 그래서 모두 제 일만 걱정했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터놓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상점의 지배인들이 강가로 괴짝들을 운반하는 일꾼들에게 요즘에는 물건을 사거나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으며 그래서 왕룽은 밤낮으로 움막 안에서 뒹굴며 지냈다. 그의 육체가 전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 같아서 처음에는 기뻐하며 죽은 사람처럼 깊은 잠을 잤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벌지도 못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며칠 만에 그나마 남은 돈도 떨어졌고 그래서 그는 무슨 일감이 없을까 해서 다시 결사적으로 수소문을 했다. 그리고 그 정도로는 그들에게 떨어진 아군이 모자라기도 한다는 듯 공동급식소도 문을 닫았다. 비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던 사람들도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으며 먹을 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었고 거리에는 구걸을 할 만한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왕룽은 딸아이를 품에 안고 움막 안에 앉아 아이를 내려다보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 바보 같은 어린 거사. 넌 음식과 마실 것도 있고 몸을 모두 가릴 만큼 변변한 옷도 있는 큰 집으로 가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그가 한 얘기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 딸이 방글방글 웃으며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의 눈이 신기한지 만져보려고 자그마한 손을 들었고 그는 그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소리쳤다. 당신 큰 집에서 살 때 매도 맞았어? 그리고 그녀는 우물하고 단조롭게 대답했다. 저는 날마다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소리쳤다. 헝겊 허리띠로 맞았어? 아니면은 대나무나 밧줄로 맞았어? 그녀는 변함없이 죽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어느 노새의 고삐를 쓰던 가죽 채찍으로 맞았는데 그건 부엌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녀가 이해하리라는 사실을 왕농은 잘 알았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다. 우리 이 아이는 지금도 예쁘고 귀여워. 예쁜 종들도 역시 매를 맞았는지 얘기 좀 해봐. 어떻게 하더라도 그녀에게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녀가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매를 맞거나 남자의 잠자리로 끌려가거나 했는데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한 남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그날 밤 그 여자를 원하는 남자라면 누구라도 다 받아야 했어요. 젊은 주인님들은 말다툼도 버리고 종들을 서로 바꾸며 그렇다면 오늘은 네 차지고 내일은 내 차례야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건 다 예쁜 종년의 경우에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그 종이 그러니까 채 어른이 되기도 전의 일이죠. 그러자 왕농은 신음소리를 내며 아이를 껴안고는 거듭 나지막이 말했다. 이 어린 거사, 이 가엾은 어린 거사.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는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며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사람이 소리치듯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가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하늘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났고 그들은 모두 그 흉측한 폭음이 그들을 모두 지니게 버리라도 할 듯 싶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무작정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감추었다. 그리고 왕농은 이 끔찍한 소음으로부터 어떤 공포가 그들에게 밀어 닥칠지 몰라서 딸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덮었고 노인이 왕농의 귀에다 대고 난 평생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외쳤으며 두 아들도 겁이 나서 소리를 질러댔다. 하지만 순식간에 깨진 고요함이 순식간에 다시 찾아오자 오란이 머리를 들고 말했다. 이제는 제가 얘기로만 듣던 일이 닥쳤어요. 저기 성문을 부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가 미처 대답할 틈도 없이 도시의 하늘에서 함성이 울렸는데 폭풍이 몰아치는 바람이 가까이 올 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외치는 이 함성은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리더니 점점 더 커지다가 결국 거리를 가득 메웠다. 왕농은 그래서 그의 움막 바닥에 꼿꼿하게 일어나 앉았고 이상한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타고 흘러서 머리카락의 뿌리들 사이를 더듬고 다니는 기분을 느꼈고 모두 꼿꼿하게 일어나 앉아서 서로 멍하니 쳐다보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우성을 치며 사람들이 몰려드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더니 성벽 너머 그들로부터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굉장히 큰 문이 삐걱거리며 억지로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언젠가 짧은 대나무 담뱃대를 뻐끔거리며 해질녘에 왕룡에게 얘기를 했던 남자가 움막에 벌어진 틈으로 머리를 디밀더니 소리쳤다. 아니 아직도 여기 앉아만 있기만 할 거요? 때가 왔어. 부유한 자들이 집 대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니까. 그리고 무슨 마술의 힘에 의해서처럼 오란이 얘기를 하는 남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기어나가 모습을 감추었다. 그래서 왕농은 반쯤 얼이 빠져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딸을 내려놓고 바깥으로 나갔다. 부잣집 거대한 철문 앞에는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시끄러운 군중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거리에서 점점 더 커졌으며 그가 들으렀던 으르렁거리는 호랑이의 포효 같은 그 함성을 질러댔고 그는 모든 부유한 사람의 집 대문 앞에 굶주리고 갇혀 살다가 이제는 때를 만나 풀려나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남자들과 여자들이 군중을 이루고 몰려들어 아우성을 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거대한 대문이 열려 사람들은 서로 발이 밟힐 지경이었고 몸이 서로 꼭 끼일 정도로 잔뜩 몰려 마치 한 덩어리처럼 앞으로 밀고 들어갔다. 뒤에서 서툴러대던 다른 사람들이 왕농을 잡아 군중 속으로 밀어넣어서 그는 실컷 좋건 간에 그들과 휩쓸려 앞으로 나아갔지만 너무나 엄청난 사태가 벌어져 어리벙벙해진 나머지 왕농은 이것이 잘된 일인지 어떤지 알지도 못했다. 이렇듯
그는 사람들에게 밀려 발이 거의 땅에 닿지 않고 둥둥 뜨다시피 해서 거대한 대문의 문턱을 휩쓸려 넘어갔으며 성난 짐승들이 계속되는 포효처럼 사방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이었다. 마당 그리고 또 마당을 휩쓸려 지나서 아주 깊숙한 안채까지 들어갔지만 그 집에 살던 남자들과 여자들은 단 한 사람도 그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것은 이른 봄철 나무들의 앙상한 가지에 황금빛 꽃이 피고 정원의 바위들 사이에 철이른 백합들이 피었다는 것 이외에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되걸 같았다. 하지만 방마다 식탁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부엌에는 불이 타올랐다. 군중은 이 부유한 자의 되걸을 환히 잘 아는 모양이어서 하인들과 노예들이 살았고 취사장들이 있는 앞쪽 마당들은 물밑을 때려지어 지나쳐버리고 주인들과 안주인들이 멋진 침대를 들여놓고 살았으며 까맣고 빨갛고 황금빛으로 오칠한 상자들과 비단 옷이 담긴 괴짝들과 조각을 넣은 탁자들과 식탁들이 있으며 벽에는 그림을 그린 족자들이 걸린 안채로 곧장 달려들어갔다. 그리고 군중은 이 보물들로 덤벼들어 새로 열어놓은 모든 괴짝이나 벽장에서 나타난 물건들을 차지하려고 서로 빼앗고 싸웠다. 옷과 이부자리와 희장과 그릇들이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갔고 그들은 저마다 다른 손을 움켜쥔 것을 빼앗으려고 덤벼들었으며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멈추고 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혼란 속에서 왕룡 혼자서만 아무것도 차지하지를 못했다. 그는 평생 다른 사람의 소유인 물건을 빼앗아 가진 적이 전혀 없었고 단 한 번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군중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그러다가 조금씩 정신을 차린 다음에는 꾸준히 가장자리를 향해 밀고 나가서 마침내 군중의 언저리까지 이르러 흐르는 물살에 가장자리에 생기는 작은 소용돌이처럼 약간 끌려가기는 했지만 주변을 둘러볼 만한 여유가 있었다. 그는 부유한 기부인들이 거주하는 가장 내밀한 안채의 뒤쪽에 있었는데 궁지에 몰린 경우에 도피할 수 있도록 부유한 사람들이 몇백 년 전부터 만들어 놓아서 평화의 문이라고 불리던 뒷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보나마나 이 문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모두 도망쳐 거리 여기저기 몸을 숨긴 채 그들이 마당에서 울려 나오는 아우성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몸짓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술이 취해 곤히 잠들었기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한 남자가 미처 피신을 못했는데 왕룡이 이 사람과 갑자기 마주친 것은 폭도가 몰려들었다가 다시 나온 텅 빈 안쪽 방에서였다. 비밀 장소에 숨어 있어서 발견되지 않았던 이 사람은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해서였는지 도망치려고 몰래 기어 나오던 참이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오락가락하던 왕룡이 결국은 역시 혼자 남았다가 그와 마주친 것이다. 그는 굉장히 뚱뚱한 남자였고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았으며 보나마나 어떤 예쁜 계집을 품고 침대에 발가보고 누워 있었던 모양이어서 몸에 두른 보랏빛 공단 옷자락 사이로 알몸이 보였다. 투실투실하고 노란 살덩이에 그의 가슴과 배에 겹겹으로 늘어졌고 산처럼 튀어나온 뺨 속에 파묻힌 작은 두 눈은 돼지 눈처럼 푹 꺼졌다. 왕룡을 보자 그는 온몸을 벌벌 떨면서 마치 그의 살이 칼로 찔리기라도 한 듯 비명을 질렀고 그래서 무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던 왕룡은 어떤 일인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꼴을 보자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뚱뚱한 남자는 넙죽 엎드리더니 머리가 땅에 닿도록 조아리고는 애걸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저를 죽이지 마세요. 당신한텐 들을 돈이 많이 있으니까요. 왕룡의 귀가 번쩍 뜨였는데 돈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돈이라니, 그렇다. 그는 바로 그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또다시 그의 머리에서는 얘기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선명하게 이런 소리가 울렸다. 돈, 아이가 구제를 받고 그리고 땅.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 그런 목소리가 있으리라고는 스스로 알지도 못했던 그런 거센 목소리로 갑자기 소리쳤다. 그럼 그 돈을 내놔요. 그리고 뚱뚱한 남자는 무릎을 꿇은 채 몸을 일으켜 흐느껴 울고 훌쩍거리며 겉옷의 호주머니를 더듬어 노란 두 손으로 황금을 잔뜩 꺼냈고 왕룡은 저고리 자락으로 내밀어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또다시 그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은 이상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더 내놔.
또다시 두 손으로 황금을 잔뜩 꺼내며 남자가 훌쩍거렸다. 이제는 남은 게 없어요. 나에게는 한심한 삶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디룩디룩 늘어진 뺨으로 눈물이 기름처럼 흘러내렸다. 벌벌 떨면서 흐느껴 우는 그를 쳐다보던 왕농은 갑자기 그 남자가 역겨워졌는데 그는 평생 이토록 역겨웠던 적이 없었다. 역겨움이 북박치는 목소리로 그가 외쳤다. 살찐 벌레 터트려 죽이도 죽여버리기 전에 내 눈앞에서 꺼져! 마음이 너무나 약해서 소도 죽이지 못하는 인간이었으면서도 왕농은 그렇게 소리쳤다. 그리고 남자는 들개처럼 그를 지나 도망쳐 모습을 감추었다. 그러자 왕농은 황금을 가지고 혼자만 남았다. 그는 그것을 헤아리기 위해 멈추지 않고 그냥 가슴 속에 쑤셔 놓고는 열려있는 평화의 문으로 나가 좁다란 뒷길을 건너 그의 움막으로 돌아갔다. 그는 다른 남자의 체온이 남아 아직도 따스한 황금을 품속에 꼭 껴안으며 거듭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우린 우리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일 우리는 우리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밤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밤지기 소풍입니다. 애쉬의 모럴 오브 더 스토리를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왕농은 그의 땅에서 전혀 떠나지 않았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실상 마음속으로는 전혀 떠나지 않았던 셈이었다. 금화 새잎을 주고 그는 밀과 쌀과 옥수수의 탐스럽고 훌륭한 씨앗들을 남쪽에서 샀으며 돈이 많아 배짱이 생겨서 그랬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심어보지 않았던 연못에 심을 연과 근대 그리고 잔치상 요리로 돼지고기를 넣어 국을 끓여 먹는 큼직한 붉은 무와 작고 빨갛고 향기가 좋은 콩 따위의 씨앗도 사들였다. 금화 5잎을 주고 그는 밭갈이를 하는 농부에게서 소를 한 마리 샀는데 그는 왕농에 미쳐 그의 땅에 이르기도 전의 일이었다. 그는 밭을 가는 남자를 보고는 걸음을 멈추었고 어서 집에 도착하고 싶어서 급한 마음이긴 해도 노인과 아이들과 아내 그들 모두 걸음을 멈추고 소를 쳐다보았다. 왕농은 그 소의 튼튼한 목을 보고 반했으며 나무 멍에를 메고 힘차게 끌어당기는 모습을 눈여겨보고는 당장 소리쳤다. 아, 그 소 참 형편이 없구나. 헌데 나한테는 소가 없어서 무척 아쉬운 판이니 어떤 놈이라도 마다하지 않으라는 걸 아실 테니까 은하나 금하로 얼마나 받고 그걸 팔겠소. 그리고 농부가 마주 소리쳤다. 겨우 3살밖에 안 돼서 한창 부려먹을 때요. 이 소를 파느니 난 차라리 마누라를 팔겠소.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밭갈이를 하며 왕농 때문에 일손을 멈추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농은 세상의 모든 소 가운데 꼭 이 소를 사야만 할 것처럼 생각되어 오랑과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 소 어때요? 그래서 노인이 살펴보더니 말했다. 보아하니 불알을 잘 깐 모양이구나. 그리고 오란이 말했다. 저 사람이 얘기한 것보다 1살 더 먹은 소예요. 하지만 매끄럽고 누런 가죽과 검고 기름진 눈 때문에 힘차게 흙을 파헤치는 기운 때문에 이 소를 사야겠다고 작정했던 터라 왕농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소만 있으면 그는 밭을 갈아 경작하고 이 소만 있으면 연자매에 묶어서 곡식을 갈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농부에게로 가서 말했다. 다른 소는 살 돈에다 좀 더 얹어서 줄 테니까 이 소는 나한테 주시오. 입씨름에 말다툼에 공연히 놀란 채도 해가면서 흥정을 벌인 다음 그 지방의 소 값에다 반마리 값을 더 얹어주자 드디어 농부가 소를 내놓기로 응했다. 하지만 이 소를 보니 왕농은 그맛쯤은 벼랑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졌다. 돈을 농부의 손에 넘겨준 다음 그는 농부가 멍에를 벗기는 것을 지켜보았고 소유한다는 의식에 가슴이 울렁거리며 왕농은 고삐를 잡아 소를 끌고 갔다. 그들이 집에 도착해보니 문이 떨어져 나갔고 지붕에 얹었던 이영도 없어졌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나마 남아있던 괭이와 갈퀴도 없어져서 썰렁한 석가래와 흙벽만 남았는데 그나마 흙벽도 겨울과 초봄의 비와 때늦은 눈으로 무너져 앉았다. 하지만 첫눈에는 기가 막혔지만 왕농에게는 아무것도 아무렇지 않게 여겨졌다. 그는 읍내로 나가서 단단한 나무로 만든 훌륭한 새 쟁기와 2개의 갈퀴와 2개의 괭이와
추수철이 되어 다시 이영을 엮을 수 있을 때까지 지붕을 덮을 멍석을 샀다. 그러고는 저녁이 되자 그는 집 문간에 서서 땅을 겨울 동안 얼었다가 다시 녹아 당장이라도 씨를 뿌려주기를 기다리는 그의 땅을 둘러보았다. 봄이 완연해서 얕은 웅덩이들에서는 개구리들이 졸려하며 개굴거렸다. 집 모퉁이의 대나무들이 부드러운 바람에 천천히 살랑거렸고 석양 속에서 그는 가까운 밭의 가장자리에 둘러선 나무들의 희미한 윤곽을 볼 수가 있었다. 그것은 지극히 섬세한 분홍빛 움이 터지는 복숭아 나무와 부드러운 연두빛 잎사귀를 내미는 버드나무들이었다. 그리고 말없이 기다린 흙으로부터 달빛처럼 은빛이 엷은 안개가 피어올라 나무 밑동을 휘감았다. 처음에 한참 동안 왕룡은 그의 땅에 어떤 인간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혼자만 살고 싶었다. 그는 마을의 어느 집도 찾아가지 않았고 겨울의 굶주림을 겨우 넘긴 사람들이 어쩌다 찾아오더라도 퉁명스럽게 대했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우리 집 문짝을 떼어갔고 누가 내 갈퀴와 갱이를 가져갔고 누가 우리 집 이영을 갖다 아궁이에 놓고 떼나요? 이렇게 그는 사람들에게 호통쳤다. 그들은 지극히 순진하게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고 당신 작은아버지가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쟁과 기근이 몰아닥친 이 험한 시기에 어디를 가나 산적과 강도가 우글거리는 판이 누가 무얼 훔쳤다고 어떻게 따지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자 왕룡을 보려고 이웃에 사는 칭이 그의 집에서 기어 나오더니 말했다. 겨우내 도둑대가 당신 집에 살면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고 힘이 닿는 곳을 읍내까지도 약탈했어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당신 작은아버지가 정직한 사람으로서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들과 친했다고 그러더군요.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알겠어요? 난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을 할 엄두가 안 나요. 이 남자는 그야말로 뼈와 가죽만 남았고 나이가 아직은 45도 안 되었는데 머리가 허옇고 비쩍 말라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왕룡은 얼마 동안 물끄러미 그를 쳐다본 다음 갑자기 측은한 생각이 들어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은 우리보다 더 형편없이 지낸 모양인데 무엇을 먹고 지냈어요? 그리고 이웃 남자는 한숨을 지으며 나지막히 말했다. 내가 먹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읍내에서 구걸할 때는 개처럼 거리에서 쓰레기를 뒤져 먹고 우리는 죽은 개도 먹었어요. 내 마누라가 죽기 전에 한 번은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감히 물어볼 용기가 없었던 무슨 고기로 국을 끓였는데 어쨌든 마누라는 무얼 죽일 용기가 없는 여자였으니까 무언지는 몰라도 우리가 먹은 것은 마누라가 어디서 주워온 거였겠죠. 그러다가 나보다 버틸 힘이 모자랐기 때문에 마누라가 먼저 죽었고 그녀가 죽은 다음에 난 차마 딸도 굶어 죽어가는 꼴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군인에게 그냥 주워버렸어요. 그는 입을 다물고 잠깐 동안 침묵을 지킨 다음에 말했다. 씨앗이 좀 있다면 다시 농사라도 짓고 싶지만 난 가진 씨앗도 없죠. 이리 와요. 왕룡이 험악하게 소리치고는 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끌고 들어가 누더기 조고리 자락을 펼쳐 들라고 한 다음 거기에다 남부에서 사온 비상 씨앗을 조금 쏟아주었다. 밀과 쌀과 배추 씨앗을 그에게 준 다음 왕룡이 말했다. 내일 내가 우리 훌륭한 소를 끌고 가서 당신 밭을 갈아줄겠어요. 그러자 칭이 갑자기 흐느껴 울었고 왕룡은 눈을 비비더니 화가 난 것처럼 소리쳤다. 당신이 나한테 콩 한 줌을 주었던 일을 설마 내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칭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자꾸 계속해서 흐느껴 울기만 하면서 돌아갔다. 작은아버지가 이제 마을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왕룡은 마음이 즐거웠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도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도시로 갔다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먼 곳으로 가버렸다고 했다. 어쨌든 마을에는 그의 가족 가운데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왕룡은 작은아버지가 딸들을 팔아버렸는데 가장 예쁜 아이부터 차례로 팔아 받아낼 수 있는 대로 돈을 받아냈고 심지어는 얼굴이 얼근 마지막 아이까지도 전투지로 가는 군인에게 몇 푼을 받고 넘겼다는 얘기를 듣고 왈칵 화가 났다. 그런 다음에 왕룡이 힘차게 흙에 달라붙어
집에서 밥을 먹거나 잠을 자야 할 시간에도 일을 했다. 그는 차라리 빵과 마늘을 밭으로 가지고 나가 그곳에서 선채로 먹으며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기 좋아했다. 여기는 광저기를 심고 여기는 모짜리를 내야 되겠어. 그리고 낮에 너무 지치면 그는 밭고랑에 누워 자신의 땅으로부터 기분 좋은 따스함을 피부로 느끼며 잠을 잤다. 오란도 집안에서 한가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혼자 힘으로 멍석들을 대들보에다 단단히 묶었고 들판에서 흙을 퍼다가 물에 개어 집의 벽들을 수리했고 아궁이도 새로 만들고 빗물에 쓸려 패인 땅바닥에 구멍들도 메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왕눈과 함께 읍내로 들어갔고 그들은 침대와 식탁과 6개의 긴 의자와 커다란 가마솥을 샀고 다음에는 목으로 검은 꽃을 친 붉은 찰흙 찻주전자와 거기에 짝을 맞춘 그릇 6개를 샀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향을 파는 가게로 들어가 가운데 방 탁자 위쪽 벽에다 걸어놓을 종이로 만든 만복의 신상을 샀고 그 신상 앞에다 둘 2개의 백납 촛대와 1개의 백납 향로와 2개의 빨간 양초, 가운데 가느다란 갈대를 심지로 놓고 소의 지방으로 만든 굵직하고 빨간 양초를 샀다. 그리고 거기에다 왕눈은 지신 사당에 모신 2개의 작은 신상이 생각나서 집으로 가던 길에 사당에 들러보았는데 지신들은 비에 씻겨 얼굴이 부서지고 몸뚱이를 만든 차랄기 헐벗고 찢어진 종이 옷들 사이로 삐져나온 가련한 몰골이었다. 이 고생스러운 시기에 어느 누구도 신상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왕눈은 우물하면서도 흐뭇한 기분으로 그것들을 쳐다본 다음에 벌을 받는 아이에게 얘기하듯 큰 소리로 말했다. 인간에게 못된 짓을 하는 신들이 이런 꼴을 당해야 마땅하지. 그렇게는 해도 집이 다시 제 모습을 되찾아 백납 촛대들이 반짝였다. 새빨갛게 빛나며 양초들이 타오르고 식탁에는 찻 주전자와 찻잔들이 오르고 약간의 이부자리를 갖춘 침대들이 다시금 제자리를 차지하고 그가 자는 방의 창 구멍에는 종이를 새로 바르고 문짝도 새로 단 다음에 왕눈은 자신의 행복이 두려워졌다. 오라는 다음 아이를 가져 몸이 무거워졌고 아이들은 갈색 강아지들처럼 문간에서 뛰어놀았고 늙은 아버지는 남쪽 벽에 기대고 앉아 빙그레 웃으며 꾸벅꾸벅 졸았고 논에는 비치처럼 푸르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가 자라고 밭에서는 어린 콩들이 모자를 쓴 머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껴 먹기만 한다면 추수 때까지 먹고 살기에 충분한 황금이 아직 그들에게 남아있었다. 푸른 하늘과 그 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가는 흰 구름을 우러러보고 갈아엎은 밭에 내리는 알맞은 태양과 비를 자신의 살에 쏟아지는 듯 느끼며 왕눈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서도 중얼거렸다. 작은 사당에 있는 그 2개의 신상 앞에도 작은 향을 하나 꽂아야 되겠어. 어쨌든 그들에게는 대지를 다스리는 힘이 있으니까. 어느 날 밤 아내와 함께 누워있던 왕눈은 그녀의 젖가슴 사이에서 남자의 주먹만 한 단단한 덩어리가 손에 닿는 것이 느껴졌고 그래서 그가 물었다. 헌데 당신 몸에 달려있는 이게 뭐지? 왕눈이 그것을 손으로 만져보니까 헝겊에 쌓인 꾸러미였는데 그것은 단단하면서도 손이 닿으면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녀는 처음에 사납게 몸을 뒤로 뺐지만 왕눈이 잡아뜨려고 손을 뻗자 포기하며 말했다. 자, 꼭 보고 싶다면 보세요. 그리고 그녀는 목에 걸었던 끈을 끊어서 왕눈에게 꾸러미를 건네주었다. 그는 헝겊 꾸러미를 펼쳤다. 그랬더니 그의 손으로 갑자기 보석이 한 무더기 우르르 쏟아졌고 왕눈은 어리벙벙해서 보석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수박 속처럼 새빨간 보석, 밀처럼 황금빛인 보석, 봄철 새싹처럼 푸르고 땅에서 졸졸 솟아나는 샘물처럼 맑은 보석 등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못 꿀 정도로 많은 보석 무더기였다. 평생 보석들을 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왕눈으로서는 그것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뻣뻣하고 갈색인 그의 손, 그 움푹한 손바닥에 그것들을 쥐고 있다가 왕눈은 어두컴컴한 방에서 반짝이는 그 광채를 보고 자신이 큰 재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았다. 빛깔과 모양에 도취되어 보석을 꼭 쥔 채로 그와 아내는 말문이 막혀 멍하니 보석을 쳐다보기만 했다. 마침내 그가 숨을 몰아쉬며 아내에게 속삭였다.
어디서 이것을. 그리고 그녀 역시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부잣집에서요. 틀림없이 귀하게 여기던 보물이었나 봐요. 벽에 헐겁게 박힌 벽돌이 하나 눈에 띄기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나를 보고 나눠 갖자고 덤비지 못하게 무관심한 채하고 슬그머니 들어가서 벽돌을 뽑아내고 빛나는 물건을 꺼내 내 솜에 넣었어요. 헌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기가 막히다는 듯 그가 다시 속삭여 물었고 눈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미소를 입가에 지으며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은 제가 부잣집에 서서라는 줄 아세요? 부자들은 항상 두려워한답니다. 저는 언젠가 고생스러웠던 해에 도둑대가 큰 집 대문으로 몰려들어왔을 때 종들과 첩들과 심지어는 노마님 자신까지도 이리저리 뛰는 걸 보았는데 그 여자들은 저마다 보물들을 가지고 있어서 미리 마련해 놓은 어느 비밀 장소에다 숨겼어요. 그래서 전 헐겁게 박힌 벽돌들을 보면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아요. 그리고 신기한 보석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들은 다시 잠잠해졌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왕농은 심호흡을 하고 결심이 선 것처럼 말했다. 헌데 이런 보물들은 오래가지 못해. 이건 팔아버리던지 안전한 곳에 둬야 하는데 다른 모든 것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땅에다 투자해야 해. 만일 누가 이 사실을 알았다간 우린 내일이면 죽음을 당하고 도둑이 보석을 가지고 도망치겠지. 그걸 오늘 당장 땅으로 바꿔놓지 않다가는 우린 잠도 못 잘 거야.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보석을 다시 헝겊으로 싸서 끈으로 단단히 묶고 저고리를 벌려 가슴속에다 넣다가 흘끗 아내 얼굴을 보았다. 그는 침대 발치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는데 전혀 아무런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녀의 무거운 얼굴이 입을 벌린 채 희미한 갈망으로 움찔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왕눈이 물었다. 그걸 모두 파실 생각이에요? 거칠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다. 그러면 왜 안 되지? 그가 놀라서 반문했다. 흙집에 살면서 왜 이런 보석들이 필요해? 제가 2개만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소망의 표정을 짓는 그녀를 보고 그는 사탕이나 장난감을 갈망하는 자식을 볼 때처럼 마음이 언짢아서 말했다. 원 세상에. 그가 소리쳐 말했다. 아니 그냥 제가 2개만 가질 수 있다면.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작은 것으로 2개만, 작고 하얀 진주 2개만이라도. 진주라고? 입이 딱 벌어져 그가 말했다. 그걸 간직하고 싶어요. 차고 다니지는 않아도요. 그녀가 말했다. 그냥 간직하기만 할게요. 그리고 그녀는 눈을 떨구더니 실밥이 트져진 이불자락을 비틀어대면서 대답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처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러면서 왕농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일을 하느라고 평생 동안 큰 집에서 고생했으며 그녀로서는 단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했던 보석을 다른 사람들이 달고 다니는 모습을 구경만 한 이 둔감하고 충실한 여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려고는 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냥 가끔 손에 쥐어보고 싶어서요. 혼자 생각하듯이 그녀가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감동해서 품에 넣었던 보석을 꺼내 헝겊을 풀어 말없이 그녀에게 주었고 그녀는 거칠고 갈색인 손으로 반짝거리는 빛깔들을 머뭇거리며 뒤적이며 조심스럽게 보석들을 살피다가 매끄럽고 하얀 2개의 진주를 찾아내어 손에 쥐고는 나머지 보석들을 다시 묶어 남편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보석을 들고 저고리 한 귀퉁이를 찢어 감싸더니 젖가슴 사이에 숨기고는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왕농은 어리벙벙해서 겨우 반쯤만 이해하며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래서 나중에 날이 밝았을 때 그리고 다른 날에도 가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세상에 저 여자는 아마 지금도 젖가슴 사이에 그 진주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는 아내가 진주를 꺼내거나 구경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그들은 진주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보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리저리 궁리해본 다음에 그는 마침내 황씨댁 큰 집으로 가서 살 땅이 더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작정했다.
그래서 그는 큰 집으로 갔고 그곳에 가서 보니 요즘에는 그의 앞을 지나 황씨 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을 경멸하며 점에 난 기다란 털을 꼬아대면서 대문에 서 있던 문지기가 없었다. 그 대신에 거대한 대문이 잠겨 있어서 왕룡이 두 주먹으로 두드려대는데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그를 올려다보고는 말했다. 그래요, 어디 실컷 두드리고 또 두드려 보시구려. 혹시 영감님이 깨어있으면 나올지도 모르고 아마 길 잃은 개 같은 종이라도 있어서 그 종년이 혹시 마음이 내키면 내다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마침내 그는 느릿느릿한 발자국 소리가, 느리고 갈팡질팡 하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문턱을 넘어오더니 발작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오곤 하는 소리를 들었다. 결국 문까지 와서 대문을 잠그는 쇠빗장을 천천히 벗기고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칼칼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누구야? 그러자 비록 놀라기는 했어도 왕룡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나 왕룡이요. 그러자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도대체 왕룡이 뭐한 작자야? 그리고 왕룡은 욕설의 내용으로 미뤄보아 하인과 종을 거느리는 생활에 익숙한 사람 같았으므로 그 사람이 대감 자심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왕룡은 아까보다 더욱 겸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감님, 그 영감님께 폐를 끼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한테 볼 일이 좀 있기 때문에 찾아왔으니까 영감님 밑에서 일하는 관리인가 일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대감은 문을 조금 더 열어주지 않으며 입술을 삐죽 내밀고 대답했다. 그 망할 녀석은 여러 달 전에 나를 남겨두고 가버려서 지금은 여기 없어. 그 대답을 듣고 나니 왕룡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중간에 사람을 넣지 않고 직접 대감에게 땅을 사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도 보석은 불길처럼 뜨겁게 그의 품속에 매달려 있었고 그는 땅을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석을 처분하고 싶은 심정이 더 다급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씨를 그는 가능한 많은 땅에 심을 터였고 그는 황씨댁의 비옥한 땅을 원했다. 사실은 돈 문제 때문에 왔는데요. 그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순식간에 대감이 대문을 왈칵 밀어 닫았다. 이 집엔 돈이 없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도둑과 하적과 관리인이 내가 그 놈의 죄를 생각하면 놈의 어머니도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 관리인 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훔쳐갔어. 난 빚도 갚을 수가 없다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왕룡이 황급히 소리쳤다. 받으려고가 아니라 드리려고 온 거예요. 이 말이 나오자 왕룡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날카롭게 외치더니 어떤 여자가 불쑥 대문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그런 얘기라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주 반가운 소리로군요. 그녀가 찢어지는 소리로 말했고 왕룡은 그를 내다보는 혈기가 오르고 예민하고 잘생긴 얼굴을 보았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녀가 쾌활하게 말하고는 왕룡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문을 열어준 다음에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놀란 채 마당에 서 있는 그의 뒤에서 다시 문을 단단히 닫았다. 대감은 지저분하게 질질 끌리는 모피가 달린 더러운 회색 공단 옷을 몸에 걸치고는 기침을 하고 멍하니 쳐다보며 서 있었다. 잠옷으로 사용한 모양이어서 구겨지고 여기저기 얼룩과 때가 묻어있기는 해도 공단이 아직 매끄럽고 두툼한 것을 보니 누가 보더라도 전에는 그 옷이 훌륭했음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다.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평생 반쯤 두려워하며 살아온 터여서 왕룡은 호기심을 느끼면서도 반쯤은 두려워하며 대감을 멍하니 마주 쳐다보았는데 그가 여태까지 그토록 많은 얘기를 들었던 대감이 바로 이 늙은 사람이었다. 어디를 봐도 그 늙은 아버지보다 무서운 구석이 없고 아버지는 말끔하고 미소를 짓는 노인인 반면에 전에는 뚱뚱했던 노대감이 이제는 바싹 여이고 피부도 쭈글쭈글 축 늘어지고 몸도 씻지 않고 면도도 하지 못해 신누렇고 벌벌 떠는 손으로 턱을 더듬거리며 늙어 맥이 풀린 입술을 만지작거리는 몰골을 보니 오히려 아버지만큼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여자는 그만하면 깨끗했다. 그녀는 얼굴이 날카롭고 탄력이 있었으며 콧등이 오똑해서 매 같은 인상을 주는 미모였고 예리한 검은 눈이 빛나고 하얀 피부가 지나칠 정도로 팽팽했고 뺨과 입술이 붉고 단단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거울처럼 매끄럽고 새카맣게 반짝였지만
말투로 미뤄보아 그녀가 주인의 가족이 아니라 입심이 세고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종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여자와 노대감 두 사람 이외에는 전에는 큰 집을 꾸려나가는 일 때문에 남자들과 아이들이 분주히 돌아다녔던 마당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럼 돈 얘기를 하죠. 여자가 날카롭게 말했다. 하지만 왕눈이 머뭇거렸다. 그는 노대감 앞에서 마음 놓고 얘기할 수가 없었고 채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재빨리 모든 일을 파악한 여자는 그 사실을 당장 눈치채고 노인에게 사납게 말했다. 어서 저리 비키세요. 그리고 그는 늙은 대감은 아무 말도 없이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낡은 벨벳 신발을 발 뒤꿈치에서 탈락거리고 조용히 비치적거리며 자리를 피했다. 한편 왕눈은 이 여자하고 단둘이 남게 되자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할지를 몰라 우물쭈물했다. 그는 사방에서 엄습하는 침묵에 어리벙벙해졌다. 그가 흘끗 다음 마당을 넘겨다 보았지만 그곳에도 다른 사람은 없었다. 마당 여기저기서 그는 오물과 쓰레기 더미, 흩어진 지푸라기와 대나무 가지, 말라버린 솔잎, 죽은 꽃의 줄기 따위를 보았는데 누가 비를 들고 와서 이 마당을 쓸었던 것도 오래전 일인 듯 싶었다. 어서 얘기해요, 이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굉장히 날카롭게 여자가 말했고 그 째어지는 소리가 어찌나 갑작스러웠는지 왕룡은 그녀의 목소리 듣고 깜짝 놀랐다. 당신 볼 일이 뭐냐니까요. 돈이 있다면 어디 보여줘요. 싫어요. 몸을 도사리며 왕룡이 말했다. 돈이 있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거래를 하러 온 거죠. 거래는 돈을 의미한다고요. 여자가 반박했다.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거래인데 이 집에는 나갈 돈이 없다고요. 글쎄요. 어쨌든 난 여자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왕룡이 공손히 거부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으므로 아직도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둘러보기만 했다. 아니 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화를 내며 따졌다.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왕룡에게 소리쳤다. 이곳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왕룡은 맥이 풀려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고 여자가 다시 그에게 소리쳤다. 나하고 영가님 밖에 아무도 없다니까. 그럼 모두 어디로들 갔나요? 너무 기가 막혀 말도 제대로 안 나와서 왕룡이 물었다. 그러니까 노마님은 돌아가셨고요. 여자가 쏘아붙였다. 화적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노예와 종을 닥치는 대로 끌고 갔다는 얘기를 당신은 읍내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나요? 그리고 그들은 노대가님의 엄지손가락을 붙잡아 매달고는 매질을 했고 노마님은 의자에 묻고 입에다 자갈을 물렸고 나머지 모두 도망쳤어요. 하지만 나는 남았어요. 나는 물이 반쯤 찬 노수로 된 환지막박 속에 나무 뚜껑을 덮고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나와서 보니 화적들은 가버렸고 노마님은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겁에 질려 의자에 앉은 채로 죽어 있더군요. 마님의 몸은 아편을 너무 피어 말라붙은 갈대나 마찬가지였고 공포를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하인들과 종들은요? 왕룡이 아연실색했다. 문제기는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들요? 그녀가 무관심하게 말했다.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없어졌는데 겨울이 절반도 가기 전에 돈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져 다리가 멀쩡한 사람은 누구나 다 도망쳤어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화적들 중에는 머슴이었던 남자들이 많았어요. 난 그 개같은 문지기 놈을 내 두 눈을 똑똑히 봤는데 그 작자가 길을 안내했어요. 대가님이 계신 자리에서는 얼굴을 돌렸지만 난 그의 점에 늘어진 기다란 털 새가덕으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끼어 있었던 모양이어서 큰 집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 보석들을 어디에 숨겨뒀으면 팔지 않을 것들을 저장하는 비밀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 집안과 먼 친척이라고 해서 그런 일을 공공히 나섰다는 것은 제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졌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늙은 관리인도 그들과 같이 작당했으리란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진 않아요. 여자가 잠잠해졌고 마당의 침묵은 생명이 사라진 다음에 정적만큼이나 무거웠다. 그러더니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노대감과 그분 아버님의 평생 동안에 이 집안의 몰락이 계속되었으니까요. 지난 세대 주인들이 땅을 돌보는 일을 그만두고 대리인들이 주는 돈을 받아 제멋대로 물쓰듯 썼죠.
그리고 이번 세대에는 땅의 힘이 그들에게서 조금씩 사라졌고 땅도 역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주인님들은 어디로 갔나요? 이런 일들을 믿기가 너무나 힘들어 아직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왕눈이 물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자가 무관심하게 말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2달을 시집 보냈던 건 큰 행운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공경에 처했는지 얘기를 들은 마다느님은 아버지 노대감을 모시고 오라고 사람을 보냈지만 난 영가님대로 가지 말라고 했죠. 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누가 이 집을 지켜요? 나는 여자에 불과하니까 어울리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녀는 이 말을 하면서 새초롬하게 얇고 빨간 입술을 삐죽 내밀고는 대담한 눈을 내리깔고 잠깐 침묵을 지킨 다음에 다시 말했다. 그뿐 아니라 난 지난 여러 해 동안 주인님의 충실한 종이었고 사실 다른 집도 없어요. 왕눈은 그녀를 찬찬히 살펴본 다음에 얼른 시선을 돌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나마 그에게서 긁어내고 싶어서 늙고 죽어가는 남자에게 매달리는 이 여자의 정체를 납득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멸스럽게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 노예에 지나지 않은 모양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하고 거래를 하겠어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왕눈의 소리를 질렀다. 저 사람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왕눈은 그 대답을 곰곰이 따져보았다. 그렇다. 땅은 거기 있었다. 만일 그가 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그 땅을 살 터였다. 남은 땅이 얼마나 되죠? 마음은 안 내켰지만 그가 물었다. 그녀는 왕눈이 찾아온 목적을 당장 눈치챘다. 땅을 사려고 왔다면 살만한 땅은 있어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서쪽에 100정보가 있고 남쪽에도 영가님은 팔당이 200정보나 있어요. 전부 한 땅은 아니지만 덩어리들은 커요. 한 정보도 안 남기고 다 팔 수 있어요. 그렇게 서슴지 않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왕눈은 노인에게 남은 땅을 마지막 한 치까지 그녀가 훤히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믿어지지 않았고 그녀와 거래를 하고 싶진 않았다. 아들들의 동의 없이는 집안의 모든 땅을 노대감이 팔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가 따졌다. 하지만 여자는 몸이 달아 그를 물고 늘어졌다. 그게 문제라면 얘긴데요. 아드님들은 영가님대로 팔 수 있을 때 얼른 팔아치우라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어느 아들도 그 땅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기근이 심한 요즘에는 시골을 어디 가나 도둑들이 극성이어서 그들은 모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우린 그곳에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팔아 돈을 나누기로 하죠. 그럼 제가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하나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서 왕눈이 물었다. 누구예요? 노대감한테 드려야죠. 여자가 거침없이 말했다. 하지만 왕눈은 노인에게 돈을 주면 그것이 이 여자의 손으로 들어가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그녀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다음에 다시 올게요. 말하면서 몸을 돌려 대문으로 갔고 그녀는 왕눈의 뒤에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거리까지 그를 따라 나왔다. 내일 이맘때나 아니면 지금이나 언제 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왕눈은 무척 어리둥절했고 그가 들은 얘기를 생각해볼 필요조차 없어서 대답도 하지 않고 거리로 내려갔다. 그는 자그마한 찻집으로 들어가 값싼 차를 주문했고 심부름하는 소년이 그의 앞에다 능숙한 솜씨로 찻잔을 내려놓고 그가 낸 돈을 건방진 태도로 탁 받아 동전을 공중으로 던지며 가버린 다음에 왕눈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왕눈과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아오는 동안 지금까지 읍내에서 건세와 영광의 상징이었던 부유한 세도 가문이 이제는 몰락하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사실이 점점 더 괴이하게 여겨졌다. 게이지 7부 어떠셨나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간 왕눈, 언제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희망과 설레임을 주는 것 같아요. 끝곡으로 뉴홉 클럽의 Let Me Down Slow를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